반갑습니다. 독거츠 열지입니다. 전 여전히 부산에 있고요. 며칠 있다가 서울에 가거든요. 진짜 한 석 달 만에 가는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이제 볼일들이 있어서 그 전에 영상 한번 찍어놓고 올라갈까 합니다. 서울에 한 3, 4일 정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사이에는 영상이 좀 못 올라올 것 같아요. 여러분들 주식 투자를 하면서 대부분 제 채널을 보신 분들은 이제 뭐 금융권에 계신 분들은 거의 안 계실 거고, 다들 이쪽하고는 무관한 생업을 갖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실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주식 투자에 대해서 뭐 전문가는 아니시니까 여러 가지 정보를 뭐 유튜브라든가 여러 SNS, 뭐 카페, 어디 게시판, 어떨 때는 증권사에 전화를 하거나 직접 방문해서 상담을 받는 그런 케이스들 많을 거예요. 여러 가지 이제 케이스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유튜브를 좀 많이 보시니까, 유튜브의 장점 중 하나 뭐냐면, 여러 석학이라든가 굉장히 배울 게 많은 분들한테 다방면에서 우리가 공부할 수 있다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투자 쪽도 마찬가지고, 여러 구루들이 있고, 또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여러 구루들의 책들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서 실력을 높여가라,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대표적인 방법으로 보게 되면 이북 같은 거, 그분들 쓰신 책들을 들으면서 공부할 수 있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볼 때는 이코노미스트들의 이야기를 여러분들 많이 들으실 거예요. 경제학자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으실 텐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거시경제의 그런 탁월한 전문성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알기 쉽게 이렇게 경제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고, 우리나라에서도 몇몇 분들은 스타 강사처럼 이렇게 책도 많이 내시고, 또 본인들의 유튜브 채널을 갖고 있는 경우도 상당히 좀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분들에 대해서 오늘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저도 현업에 있으면서 이코노미스트들이 저희 회사에도 있었고, 또 몇 분이 계셨었고, 그리고 외부의 이코노미스트들을 초빙을 해서 강의를 듣기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제가 뭐 2003년부터 주식 투자했으니까 25년 차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데, 24년 차인가요? 근데 계속 보면은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되게 박학다식하시고 되게 배울 점은 많은데, 막상 주식 매매 적용하기에는 뭔가 모르게 잘 안 맞는 경우들이 많았을 거예요. 저는 20년 넘게 그런 걸 경험했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상당히 좋은 강의를 유튜브라든가 어디 오프라인에서 강의를 들었는데, 막상 접목을 하려고 하면은 이게 그분들 말씀대로 잘 안 되는 것 같다, 이렇게 느낄 때가 있을 거예요. 제가 왜 그런지 제가 생각하는 선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거는 어디 가서도 들을 수 없는 이야기인데, 여러분들도 한번 본질적으로 한번 고민 한번 해보십시오. 뭐든지 좀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게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첫 번째로는 뉴 노멀의 시대입니다. 사실 뭐 2000년대 들어서 뭐 인터넷 혁명도 있었고, 모바일 혁명도 있었고, 쉐일 혁명도 있었고, 근래 들어서는 AI 혁명이 있었어요. 통계적으로 볼 때 인간의 지식이 쌓이는 그 속도, 나일리지가 쌓이는 속도가 2000년대 들어서 상당히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뭐 아시다시피 이제 인터넷이라든가 아니면 모바일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여러 혁명들이 일어나면서 인류는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세계에 살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주식시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 100년 전, 200년 전에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 이런 통계들, 이런 것들이 이제는 뭔가 그 자체로서의 가치가 조금 퇴색되고, 오히려 10년 전, 20년 전, 아니면 최근 이런 통계들이 더 현실 세계에 맞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지는 거죠. 특히 지금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어떤 면에서 볼 때는 이성보다는 야성이 좀 더 시장에서 강력한 힘을 발휘할 때 있거든요. 우스갯소리긴 하지만 한 일주일 전에 그 드렁큰 밀러라고 하는 전설적인 투자자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엔비디아의 스펠링도 모르는 상태에서 일단 엔비디아를 샀고 그 다음부터 공부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 얘기가 진짜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그 사람이 살아온 일대기를 좀 공부를 해보면은 그렇게까지 대충대충 그렇게 매매하시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충분한 리서치를 하시고 그렇게 투자하시는 스타일인데, 제 생각에는 그분이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좀 빠른 그런 행동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것 같은데, 이렇게 이성보다는 야성이 충동적으로 워크하는 이 세상, 이 돌아가는 세상에서 이 어떻게 보면 이코노미스트들은 상아탑에 있는 애견남 같은 그런 존재들이라서 생각을, 대체로 보면은 그런 스타일의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이분들이 이 세상을 이성적으로 워크하는 게 아니라 감성적으로 충동적으로 워크하는 이 세상을 제대로 분석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분들한테는 지금 현상은 뭐 일시적인 현상이다, 아니면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다, 이렇게만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셰일 혁명이 2010년대 초반에 이제 팍 터졌어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전통적으로 볼 때 석유를 주로 수입하는 국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석유가 가장 많이 나는 곳이 이제 그 중동 쪽이고, 이쪽을 지키기 위해서 안정적인 자원을 공급하기 위해서 유럽 다음으로 가장 많은 규모의 군대를 파병을 한 상태였죠. 이거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거의 이제 300년 가까운 역사를 갖고 있는데 그동안에 한 번도 없었던 일입니다. 그 전에 통계들 같은 경우에도 늘 에너지는 수입하고,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 가격에 따라서 국내 경제가 요동을 치는 그런 효과, 그런 것들이 이제 통계로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가정하고 미국이라는 나라가 경제가 돌아간다고 이코노미스트들은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2010년대에 그런 시헬혁명이 터지고 나서부터 뭔가 패러다임이 바뀐 거죠. 그래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에너지를 자립하게 되는, 역사적으로 정말 처음 있는 일이 이렇게 일어나다 보니까 미국 경제를 좀 다르게 봐야 돼요.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매년 100조 원 넘는 금액의 석유를 원유를 수입하는 그런 나라거든요. 근데 만약에 영일만에서 석유가 팍 났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100% 자립을 하게 됐어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 거야? 분명히 이전과는 다른 경제 기초 체력이라든가 경기 순환 사이클, 이런 것들이 완전히 바뀔 거란 말이죠. 마찬가지로 미국 같은 경우도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런 거는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이렇게 좀 전무후무한 상황이거든요. 산유국이 아니던 그냥 일반적인 선진국에서 기름이 팡 터진다. 이거는 흔치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코노미스트들은 가만 보면은 이제 경기 사이클을 굉장히 신봉하기 때문에 이때쯤 되면은 경기가 뭔가 실업률도 올라가고 이렇게 하면서 경기가 하강이 오고 침체로 올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2010년대 이후부터 지금까지 제대로 된 경기 침체가 온 적이 없어요. 진짜 지금 2026년도인데 10몇 년 동안 한 번도 제대로 된 경기 침체가 온 적이 없습니다. 팬데믹 때 빼고. 그 얘기는 뭐냐면 이 미국이라는 엄청나게 큰 같은 그런 엄청난 큰 경제가, 탄탄한 경제가 원유라고 하는, 석유라고 하는, 셰일가스라고 하는 이 우황청심원을 먹어버렸기 때문에 부스트업이 돼버린 거죠. 불스 원샷을 한 20캔 정도 먹은 거죠, 소가. 그래서 미국이 전쟁을 하든 어떤 일이 터지든 미국은 자체로 그냥 유아독존한 세상이 된 거죠. 그런 나라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2010년대 그때 처음부터, 그래서 2010년대 초반 셰일가스가 발견되고 나서부터 경제학자들, 이코노미스트들이 한 얘기들이 되게 많이 틀려요. 사이클론도 틀렸고 미국이라는 나라는 경기 침체가 오지 않는 나라가 돼버린 거죠. 지금 트럼프가 그린란드를 인수를 한다느니 먹어버린다느니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쿠바를 어떻게 하겠다, 이런 야욕을 부리는데 어떻게 보면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그런 원유 산유국을 하나를 그냥 품어버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은 기존에 있던 패러다임들이 정말 많이 바뀌고 있다. 그런데 이코노미스트들 같은 경우는 그 전에 있던 패러다임에 갇혀서 새로운 신산업, 뉴노멀을 이해를 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증시를 또 예측하는 여러 이코노미스트들이 또 틀린 점은 뭐냐면은 미국 증시라든가 채권시장 같은 경우에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근래 들어서는 그러니까 미국인들 말고 해외에 있는 자본들이 미국으로 투자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증시라든가 미국 증시라든가 나스닥 같은 그런 부분들, 아니면 채권시장에서 외국인 비중이 거의 20, 30%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외국인들이 해외에서부터 들어온 돈들이 상당히 커졌어요. 그런데 이코노미스트들이 미국 경제라든가 아니면 금융시장을 평가를 할 때 주로 보면은 유동성 같은 거 많이 이렇게 보잖아요. 미국 자체적으로 뿜어내고 있는 유동성만 봐가면서 증시라든가 이제 채권 시장을 이렇게 예측을 하는데 많이 틀려요. 이코노미스트들이 하는 얘기들이. 그게 왜 그러냐면 해외에서 또 얼만큼 자본이 증시나 이제 채권 시장에 유입이 되는가, 이게 상당히 크단 말입니다. 특히 이제 중국이라든가 제3세계 국가들이 예전과 다르게 상당히 자산이 있는 나라들이 많아졌어요. 예전에 이제 80년대 같은 경우는 일본이 돈이 많아지면서 미국에 있는 땅들을 막 다 사버릴 것 같은 그런 기세. 특히 하와이 같은 경우는 일본 사람들이 많잖아요. 일본 사람들이 많이 하와이에 샀단 말이에요, 땅을. 왜냐면은 일본하고 상당히 가깝기도 한 미국이기도 하고 또 엄청나게 아름다운 또 섬이기도 하고.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중국이죠. 중국이 4조 달러가 넘는 엄청난 외환보유고, 특히 근래 들어서는 1년에 1조 달러가 넘는 무역 흑자를 지금 기록하고 있거든요. 작년 기준으로 볼 때. 올해는 더 많아질 걸로 지금 보고 있는데, 이 막대한 돈들이 중국에만 있는 게 아니라 미국에 있는 자산들을 사들이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미국 증시를 예측하는 데서 어떻게 보면 교란 세력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넘치는 유동성들, 이런 것들 덕분에 미국으로 상당히 주식을 최근 3년 사이에, 4년 사이에 상당히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른바 서학게임이라고 이제 불리고 있죠. 저도 서학게임이고 여러분들도 서학게임이긴 하겠지만, 이런 세력들이 무시 못하는 정도가 된 겁니다. 25% 정도, 30% 정도, 나스닥에서 이 정도가 해외 자산이라고 하면
증시를 충분히 좌우하기에 큰 돈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어떤 이코노미스트들도 감안을 하면서 증시를 분석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미장이 강한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하겠지만 외국에서 돈들이 계속해서 들어간단 말이에요. 특히 이제 나스닥에는 M7 종목이라든가 그 전에도 여러 가지 뭐 옛날에 빵이라고 불렀던 그런 종목들 뭐 비슷한 종목들이긴 하지만 빵에서 빵이 4종목이었는데 7종목으로 또 늘어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은 유동성이 계속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도 해외에서 자본이 계속 들어오게 되면은 증시가 막 엄청나게 뛰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제 생각에는 미장이 계속해서 잘 버티고 쭉 올라가고 폭락이 오게 되면은 바로바로 반등을 빠르게 하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물론 미국도 미국 내부에 8조 달러가 넘는 엄청난 유동성이 있는 상황인데 마찬가지로 해외에 있는 풍부한 자금들, 차이나 머니, 뭐 코리아 머니, 재팬 머니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또 마찬가지로 당연히 이제 중동 머니도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이코노미스트들이 많이 하는 얘기가 이제 버핏 지수 얘기를 많이 해요. 버핏 지수는 뭐냐면은 미국 증시의 그 총 시총이 미국의 전체 GDP에 얼마만큼 차지하냐 뭐 이런 거거든요. 지금 제가 예전에 봤을 때 210%인가? 그러니까 증시가 GDP에 비해서 2배가 넘게 커져 있는 거예요. 비대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해서는 버핏 지수가 100%가 넘어가게 되면은 이거는 과열 신호다. 이렇게 수십 년 동안 많은 이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버핏이 처음에 그런 얘기 했었는데 근래 들어서 버핏이 이제 그런 얘기를 안 해요. 왜 그러느냐면 제 생각을 볼 때는 미국의 기업들이 예전에는 로컬 기업이었어요. 미국 안에서만 비즈니스를 해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었는데 근래 들어서는 미국에서 가장 큰 기업들은 대부분 테크 기업들인데 얘네들의 매출이 어디서 나오냐면은 저쪽 글로벌에서 나옵니다. 유럽에서 가장 많이 나올 테고 그 차이나 그리고 그 차이나 이외 지역 엑스 차이나 그러니까 아시아들 뭐 중남미도 그렇고 이렇게 해외에서 영위하는 사업들이 상당히 커졌기 때문에 버핏 지수에서 어떻게 보면은 분모라고 할 수 있는 GDP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로컬이거든요. 한 나라에서 그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러니까 국민들이 열심히 해서 벌어낸 그 부가가치를 이렇게 나타내는 거잖아요. 예전에 우리가 GNP 많이 얘기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GDP를 많이 이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미국 기업들이 글로벌화됐고 매출의 절반 해외에서 이렇게 가져오다 보니까 시총이 당연히 커지겠죠. 예전에는 뭐 인구가 3억밖에 안 되는 그런 나라에서 벌어들이는 그런 기업의 이익이었고 이게 시가총액을 가늠할 수 있는 어떤 잣대가 됐다고 하면 지금은 해외에서 벌어들이는 돈 이것도 상당히 중요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뭐 버핏 지수가 200%가 넘는 거는 100% 정도는 로컬 왜냐면 빅테크들의 매출의 50%가 이제 자국에서 일어나고 밖에서 50%가 일어나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한 200%가 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그 버핏 지수라고 저는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300% 400% 되는 그런 날도 저는 올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미국이 AI 패권을 장악을 했기 때문에 어떤 나라도 못한 거거든요. 여기서부터 나오는 뽑아내는 이 가치가 엄청날 거라 보고 있고 그렇게 되면은 미국 자국 내셔널 로컬에서 이렇게 산출해내는 매출과 이익보다는 해외에서 벌어들이는 것이 상당히 더 많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만약에 전체 매출에서 30% 정도가 미국 내부에서고 나머지 70%가 외부라고 하면 버핏 지수는 3배가 넘게 300%가 넘게 가도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리고 이코노미스트들이 또 틀리는 이유 중 하나가 근래 들어서 이제 트럼프 정부가 이제 두 번째 트럼프 정부인데 정치가 경제를 엄청나게 좌우하는 그런 세상이 됐어요. 뭐 아시다시피 우리의 그 일반적으로 볼 때는 예전에는 정말 10년 전만 하더라도 20년 정도 당연하고 그냥 정치적인 것들은 증시에서 그렇게 많이 작용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정치가 경제를 너무 좌우하는 그런 상황이 됐고 제가 올해 이제 상반기 때 웬만하면 현금 비중을 한 20%까지는 만들어 볼까 그러니까 주식을 좀 팔아볼까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신고가를 계속 치고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한 이유도 하반기에 월드컵 끝나고 하반기에 뭐가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기도 하고 일단 그러려면 이제 포트폴리오를 좀 안정적으로 보호하는 측면에서 약간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치가 금융시장을 교란하는 그런 세상이 돼버렸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이코노미스트들의 영역이 아니죠. 정치는 전혀 그분들 상하탑에 애견난 분들하고는 전혀 거리가 있는 그런 영역입니다. 그리고 이코노미스트들이 많이 헛발질을 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이 기술에 대한 이해 부족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반도체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 사이클을 이해하지 못하면 업계를 이해하지 못하면 그 증시를 예측하는데 상당히 어려울 거예요. 왜냐면 우리나라에서 무역으로 벌어들인 돈의 증제 거의 80% 이상일 것 같은데 이 반도체에서 벌어들일 것 같거든요. 올해 내년 이럴 때 이렇게 쭉 시간이 지날수록
그러면 이 반도체의 업황에 대한 공부가 상당히 잘 돼야 되고 기술적인 부분도 잘해야 돼요. 왜냐면 지금 기술적인 그런 부분들이 게임 체인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반도체뿐만 아니라 해외 어떻게 보면 메모리의 그 고객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 하이퍼스케일러 아니면 뭐 AI 서비스하는 그런 기업들의 그 기술 동향, 그 소프트웨어의 기술 동향, 뭐 테크니컬한 여러 기술적인 동향들을 깨고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코노미스트들은 그런 부분까지는 커버하지 못하고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반도체 전문가인 이코노미스트들을 저는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늘 그분들이 배우고 있는 뭐 박사학위를 받았다고 하면 거의 10년 이상은 공부했겠죠. 그 해당 분야에. 그 본인들이 갖고 있는 그 줄자를 가지고만 증시를 이제 파악하려고 측정하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근래에 들어서 이분들이 헛발질을 많이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더 들더라고요. 요즘 들어서는 이런 질문 하신 분들 별로 없는데 그 장단기 금리차, 장기 금리랑 단기 금리가 역전이 되게 되면 경기 침체가 온다. 왜냐면 이게 신용 경색의 상태이기 때문에. 왜냐면 당장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면 단기 금리가 올라간단 말이에요. 평소에는 장기 금리가 더 길겠죠. 높겠죠. 그렇게 예전에는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근래 들어서는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더라도 경기 침체가 오지 않았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번에는 물가가 갑자기 팍 튀었잖아요. 2023년도인가 22년도인가 2023년도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잡기 위해 연준에서 고금리 정책을 펼쳤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된 거였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금리를 높였기 때문에 결국에는 물가는 잡히게 될 거야.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높아진 금리도 단기 금리도 내려오겠지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경기 침체는 오지 않았다고. 근데 이코노미스트 분들이 한 얘기가 장단기 금리가 역전됐습니다. 그러면은 과거에 10년 전, 20년, 30년 전을 그 사례를 볼 때 경기 침체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고금리 상태는 더더욱 그럴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 당시 2023년도 이때쯤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장단기 금리 차이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막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많은 그 이코노미스트 분들이 이제 방송 같은 데서 얘기한 거 보고 제대로 들리시더라고요. 오늘 저는 간단하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의지하시는 이코노미스트 분들 요즘에는 약간 쇼닥터라는 분들 있잖아요. 방송 같은 데 많이 의사분들이 나오는데 대부분 보면 약간 약 파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쇼닥터라는 본업보다는 쇼맨으로서의 막 이렇게 이런 분들이 많다고 요즘에 하는데 어떻게 보면 쇼 이코노미스트 분들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분들은 또 책도 파셔야 되고 쇼닥터들은 약을 많이 파시더라고요. 근데 이 쇼 이코노미스트 분들은 본인들이 낸 책들을 이제 팔려고 막 이렇게 강의 많이 다니시고 홍보하시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진짜 살아있는 정보를 가르쳐줬으면 좋겠다. 이코노미스트 분들이 기존에 했던 그런 틀에 박힌 그런 것들 좀 벗어나서 좀 공부를 좀 더 하셔가지고 진짜 이 망망대 어떤 투자 세계에서 이 개인 투자자들이 올바른 판단할 수 있도록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 제가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고요. 투자가 어떤 면을 볼 때는 되게 쉬우면서도 또 어렵거든요. 여러분도 이렇게 주체적으로 늘 생각하시면서 비판적인 사고를 하시면서 이렇게 투자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마누카꿀 광고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오이오 이거 먹다가 여행지 가서는 요 스틱을 갖고 와서 잘 먹었어요. 이게 제가 하루에 한 개씩 먹거든요. 특히 제 옆집이가 베트남에서 아주 시원한 물에서 수영을 하다가 한 4일, 5일 동안 약간 몸살 같은 게 걸렸었는데 이거 먹어가면서 조금 이제 회복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스틱형, 여행용 스틱형 상당히 제가 강추를 드리고요. 제가 12월 말에 좀 과식을 많이 했더니 위염이 조금 돌아왔는데 위염에도 이게 괜찮더라고요. 왜냐면 아침에 일어나면 빈속에다가 꿀만 딱 이렇게 찍어가지고 먹은 다음에 천천히 체온으로 녹인 다음에 먹으래요. 먹으면 위에서 이제 코팅이 되면서 이 마누카꿀이 이게 좀 약간 항염이라고 해야 되나? 염증에 상당히 탁월한 그런 효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했는데 한 3일 만에 위염이 또 이제 사라졌어요.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고 확실히 염증에는 꿀이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더 성분이 좀 높은 거 약간 830, 1200도 한번 1200 살까 했는데 일단은 830부터는 약간 약으로 쓰는 그런 게 좀 있다고 해가지고 830 사봤는데 나중에 이제 괜찮으면 1200도 한번 사볼까 생각 중이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보내주셨어요. 샘플 하나 보내주셨는데 뭐냐면 저도 처음 꺼냈는데 요거 스프레이입니다. 스프레이. 이게 프로폴리스 스프레이인데요. 엽지가 잘 쓰지 않을까 싶은데 달달한 뭔가 시원한 게 들어오네요. 감기 요즘에 이제 한국 오니까 진짜 건조하고 춥고 이런데 감기 걸리시는 분들 많잖아요. 목도 안 좋고 이거 한번 뿌려서 써보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추운 겨울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